지금부터 아직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100가지 발견을 살펴본다. 켈스의 서, 일명 켈스 복음서는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에 보관된 중세 필사본으로 더블린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다. 이 필사본에는 양피지의 라틴어로 기록된 네 복음서와 정경 대조표가 담겨 있다. 크기는 가로 33cm, 세로 25cm이며 모두 340쪽으로 이루어졌다. 제작 시기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로 추정되며 연구 결과 4명의 사파가가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필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글자마다 저마다 다른 문양과 색,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아직 해독되지 않은 비밀 암호문을 보는 듯하다. 책의 이름은 켈스 수도원에서 따왔다. 814년 이곳에서 바이킹의 약탈을 피해 보존됐기 때문이다. 성 콜룸바가 살아있을 때 제작이 시작됐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세기 동안 작업이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역사학자들은 이 필사본의 기원에 관해 여러 가설을 제시한다. 한 가설에 따르면 아이오나 섬에서 제작된 뒤 켈스 수도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가설은 아이오나에서 작업을 시작했지만 켈스에서 완성됐다고 본다. 잉글랜드나 심지어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수많은 가설에도 불구하고 켈스에서는 여전히 중세의 가장 신비롭고 장엄한 예술품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돌에 새겨진 얼굴, 가뭄으로 인해 브라질 지역을 흐르는 아마존강의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2000년이 넘은 고대 바위에 새겨진 얼굴과 여러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물과 다양한 자연 형상을 포함한 이 암각화들은 히우네그루강 기슭의 고고학 유적지, 판석의 장소라는 뜻의 폰타다스 라제스에서 발견됐다. 연구자들은 그림의 연대를 1000년에서 2000년 전으로 추정한다. 바위에는 얼굴과 물을 나타낸 형상뿐 아니라 이곳이 석기를 만드는 데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홈도 남아있다. 고고학자들은 한 바위에서 25무리의 새긴 무늬를 발견했다. 이는 이 장소에서 여러 도구의 날을 갈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도자기 조각도 발견됐다. 폰타다스 라제스가 고고학 유적지로 지정됐음에도 이 암각화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까? 그 답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연구자들이 보이니치 필사본의 수수께끼를 풀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600년 넘게 학자와 암호학자들을 매혹해왔다. 암호화된 글과 기묘한 사파로 가득한 이 문서는 수많은 가설을 낳았다. 마법 주문에서 외설적인 기록에 이르기까지 해석도 다양했다. 그러나 맥쿼리 대학교 연구진은 필사본의 내용이 외설적이지 않을 뿐더러 15세기 초에는 누구나 접할 수 없었던 정보를 담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 책임자인 키건 브루어 박사는 이 필사본이 성과, 피임, 여성질환의 치료법을 포함한 중세의 여성의학 안내서라고 주장한다. 글이 암호화된 것은 특정 독자층, 곧 여성들이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성별에 따른 검열의 뚜렷한 사례다. 필사본에는 식물과 동물, 사람을 그린 사파가 많지만 연구진은 특히 자신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나체 여성 그림에 주목했다. 이 이미지들은 글의 주제가 여성의학과 관련됐음을 분명히 암시한다. 중세의 여성 건강을 가리키던 이른바 여성의 비밀은 활발히 연구됐음에도 엄격한 검열을 받았다. 당시 가부장적 문화는 여성의 몸과 그 기능을 두려워했고 그런 인식은 당시 의학문헌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가장 크고 수수께끼 같은 사파 가운데 하나인 로제트는 당시 널리 퍼진 성과 피임에 관한 관념을 상징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자궁이 7개의 방으로 이루어졌고 질에는 2개의 입구가 있다고 믿었다. 사파 속 9개의 원은 이런 해부학적 관념을 나타낸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보이니치 필사본은 일부가 추정했던 것처럼 무의미한 기호의 집합이나 장난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여성 건강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 고비의 우주인. 1834년 고비 사막에 있는 몽골에서 유명한 영국 탐험가이자 지도 제작자인 찰스 에드윈이 수수께끼의 바위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 안에는 길이가 거의 5m에 달하고 비례에 커진 두개골과 휘어진 갈비뼈를 지닌 거대한 해골이 놓여 있었다. 해골 옆에는 심하게 부식된 금속 물체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학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알려진 별자리 체계와 맞지 않는 별지도와 표식이 새겨진 석판이었다. 에드윈은 이 석판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항해 도구이거나 고대 천문장치의 일부라고 보았다. 더욱 흥미롭게도 분석 결과 석판의 재료에는 동굴이 발견된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히토리오 원소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석판과 그 곁에 누워있던 존재가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석판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그 위의 지도 표식은 우주 공간에서 방향을 잡는 데 쓰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존재가 먼 항성기에서 온 조종사나 탐사자였다는 추측도 나왔다. 학자들은 그 존재가 우주선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고 기체의
일부는 사막 곳곳에 흩어진 뒤 수백 년 동안 모래층 아래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발견은 유물의 기원과 의미를 둘러싼 정치적 학문적 논쟁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대 문명의 비밀을 밝히려는 학자와 탐험가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된다. 아프리카의 예술. 아프리카 암각화는 대륙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남아프리카 산족의 그림부터 북아프리카 타실리의 수수께끼 같은 형상까지 암각화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사하라에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인 약 12,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사례들이 남아있다. 영양과 기린을 비롯한 동물 그림은 당시 풍부했던 생태계를 보여준다. 동물과 인간의 특징이 뒤섞인 수수께끼의 상징과 형상은 지금도 학자들을 매료시킨다.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족 생활권에는 기하학적 암각화가 주로 남아있어 이들의 오래된 문화를 증언한다. 한편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암각화는 동물과 사람을 묘사해 산족의 전통과 닮았지만 고유한 특징도 지닌다. 잠베지강 남쪽에는 산족의 땅이 펼쳐져 있으며 이곳의 예술은 아주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산족의 암각화는 영적 여정과 주술의식을 담아내며 세계 예술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하고 상징이 풍부한 작품으로 꼽힌다. 이 유산은 앞으로도 인류의 과거를 전하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후대에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 칼에 새겨진 글자. 고고학자들은 덴마크에서 거의 2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칼에 새겨진 룬 문자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것이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룬 문자라고 본다. 글자는 폐섬 오덴세 인근의 항아리 아래 무덤에서 나온 길이 8cm짜리 철제 칼에 새겨져 있었다. 높이 약 반 cm인 5개의 기호와 3줄의 홈은 고대 노르드어로 작은 검을 뜻하는 히릴라라는 단어를 이룬다. 이 발견은 앞서 나온 뼈빗과 함께 덴마크에서 지금껏 확인된 가장 오래된 룬 문자 유물이 됐다. 이 유물을 발견한 오덴세 박물관 학예사이자 고고학자인 야코브 본데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학약품으로 닦아내자 주석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치 과거에서 온 쪽지를 받은 듯한 발견이다. 초기 스칸디나비아 언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보여준다. 이 글자는 주인이 아니라 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주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칼은 유틀란드의 옐링석보다 800년이나 오래됐다. 옐링석 가운데 하나에는 하랄드 블로탄 왕이 965년 부모를 기리는 글을 새겼다. 새로운 로마 시대 12면체. 영국에서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로마 시대의 독특한 12면체를 발견했다. 이 유물은 링컨셔의 농경지에서 나온 자목만한 12면의 금속 물체다. 발견 지점은 금속 탐지기로 로마 동전이 여러 차례 나온 곳이었다.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데다 보통 사례보다 큰 12면체가 나오자 발굴 참가자들도 놀랐다.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비슷한 12면체는 북서유럽에서 100점 넘게 발견됐다. 대개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각 면에는 크기가 다른 구멍이 있고 모서리마다 돌기가 솟아있다. 용도는 아직도 수수께끼다. 주사위, 철퇴머리, 투성용 돌, 로마 포병대의 거리 측정기 또는 점술 도구였다는 가설이 있다. 13만 년 된 수수께끼의 물건들. 폴란드 라치부시 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은 13만 년 전보다 이른 시기 네안데르탈인의 활동을 밝혀줬다. 국제 연구진은 2년 동안 브로츠와프 대학교와 실레시아 대학교, 체코과학원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의 지질 구조를 조사했다. 안제이 비시니에프스키 교수는 석기 발견이 뜻밖의 선물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지하 10m 깊이에서 나온 유물들은 마지막 빙하기에 형성된 퇴적층에 묻혀 있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이 지역을 찾아와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자들은 일부 도구가 특히 독특하다고 강조했다. 양면에 비대칭 날이 있으며 현대의 넓은 칼날을 닮았기 때문이다. 이 도구들은 사냥감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작업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유물은 카르파티아 산맥과 알프스 북쪽의 다른 고대 유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비치 그릇, 1980년대, 에콰도르. 모험가 기질의 고고학자 엘리아스 세타마요르는 수수께끼의 지하도시 이야기에 이끌려 정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 도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지만 엘리아스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놀라운 유물들을 찾아냈다. 연대는 18,000년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그 유물들은 지금도 한쪽 구석에 잊힌 채 놓여있다. 12개의 그릇과 잔 하나는 가공하기 어려운 비치를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깎아 만들었다. 경이로운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모든 그릇의 형태가 서로 완벽하게 같고 용량도 잔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 먼 옛날 에콰도르의 초고도 석재 가공 기계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각각의 그릇과 잔에는 서로 다른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제작자에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천문지식이 필요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 유물들은 전설 속 붉은 태양의 도시와 관련됐을 수도 있다. 전승에 따르면 그 도시는 한때 에콰도르에 존재했다. 어쩌면 이 수수께끼의 유물들이 그 주민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 비밀의 방.
피라미드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가설은 종교시설과 보물에서 고대의 지식이 담긴 두루마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부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밀 공간에 우주에서 온 신들의 유물이 감춰져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1990년대 한 통로로 내려가던 로봇이 한 통로에서 수수께끼의 문과 마주쳤던 사건도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자들은 피라미드 건축가들의 솜씨에 감탄했다. 중세 아랍 연대기 작가 알마수디와 아리드리치는 내부에서 발견됐을지 모르는 기이한 물건과 금, 미라에 관해 기록했다. 하지만 모든 학자가 피라미드가 오직 무덤으로만 쓰였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 역사론자들은 대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의 토대가 된 문명의 지식을 보관한 시간 캡슐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다. 크리스토퍼 던은 더 이색적인 가설을 내놓았다. 대피라미드가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였다는 것이다. 전설 속 고대 도서관인 기록의 방도 빼놓을 수 없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곳에 세상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흔들 만큼 방대한 고대의 지식이 보관돼 있다고 본다. 고대 로마의 거인. 로마 인근에서 고고학자들은 거인증을 알았던 고대인의 독특한 유골을 발견했다. 키가 202cm였던 이 남성은 3세기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컸으며 당시 평균 키는 약 167cm였다. 거인증은 100만 명 가운데 약 3명에게 나타나는 매우 드문 질환이며 어린 시절 뇌하수체 기능 이상과 관련되다. 폴란드와 이집트에서도 거인증으로 추정되는 불완전한 유골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로마의 사례는 고대 인물에게서 확인된 최초의 확실한 증거다. 이 유골은 1991년 로마 관아지역 피데나에의 공동묘지를 발굴하던 중 발견됐다. 고고학팀은 무덤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점을 곧바로 알아챘고 이후 조사에서 뼈의 특이점이 확인됐다. 두개골에서는 뇌하수체 종양과 일치하는 손상이 발견됐으며 팔다리는 비례에 맞지 않게 길고 성인 초기까지 뼈가 자라는 적도 남아있었다. 남성은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이른 나이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인증에 따른 문제와 관련됐을 수 있다. 유골 곁에는 부정품이 없었으며 장례 방식도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가 사회에서 배척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발견은 신체적 특징이 남다른 사람들에게 로마 상류층이 보였던 관심도 드러낸다. 날개 달린 미라, 믿기 어려운 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지만 사건의 배경은 1914년이다. 한 무리의 대담한 상인들이 미지의 유물을 찾아 바다를 건너고 동화 속 물건 같은 유리 석관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고메스라는 이름의 사제가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에서 온 채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바닷속에서는 그 밖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언어가 새겨진 막대 같은 물건들이 발견됐다. 학자들이 이를 해독한 결과 이 사제는 스스로 긴 잠에 들어 언젠가 깨어난 뒤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더 흥미로운 점은 석관이 하나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같은 석관이 여러 존재하며 갓 사제는 한 세기에 한 번씩 깨어나 인류가 위대한 아틀란티스의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확인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시 잠든다는 것이다. 이후 석관은 소련 정보기관의 손에 들어가 정밀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유물을 보러 온 뒤 모두 병에 걸렸다는 기이한 이야기도 이어진다. 다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미라와 함께 살아남은 병원체 때문에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석관은 튀르키예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지만 발견을 기뻐하기는커녕 정부가 사건을 기밀로 지정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한다. 내부의 존재는 인간과 비슷했지만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거대한 눈구멍과 코와 귀가 없는 얼굴, 믿기 힘들 만큼 가느다란 손가락을 지녔고 등에 날개까지 달려 있었다. 외계 문명의 존재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석관은 유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고 적어도 15종류의 광물이 섞인 미지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00년마다 깨어난다는 수도자 미라가 정말 존재할까? 고대 수도자들이 명상으로 죽음과 비슷한 깊은 잠에 들었다는 사례는 전해지지만 실제로 다시 깨어났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 결국 이 기묘한 전승은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수수께끼로 남는다. 100만 년이 넘은 인간 두개골. 중국 고고학자들의 발견은 이처럼 오래된 유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매우 오래된 고인류의 유해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이번 사례의 신뢰성은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연구자 아멜리 비알레도 확인했다. 그는 두개골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고 연대가 약 100만 년이라고 밝혔다. 중국 고고학자들은 이 두개골이 고대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지층에서는 동물 화석도 발견됐고 이를 바탕으로 유물의 연대를 더 정확히 추정할
설명할 수 있었다. 윈양 지역에는 110만 년 전부터 80만 년 전까지 사람들이 살았다. 전문가들은 두개골의 이마와 눈화, 광대뼈를 뚜렷이 구분해냈다. 믿기 어렵지만 지금 눈앞에 남아있는 것은 100만 년도 더 전에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의 화석이다. 그렇다면 이런 화석은 왜 이토록 드물게 발견될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견이 더 있는 것일까? 어떤 고대 인간과 동물의 유해는 남아있는데 다른 것들은 왜 먼지로 사라지는 걸까? 이 질문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이어서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독특한 황금 장식품을 살펴본다. 아름답고 수수께끼 같은 유물, 잉글랜드 동부 노퍽에서 나온 고고학적 발견이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랭엄에서 8세기 말 또는 9세기 초로 추정되는 금, 도금, 은재 물건이 발견됐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용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길이 19.4mm인 이 유물에는 복잡한 무늬와 어깨 너머를 돌아보는 듯한 동물 형상이 새겨져 있다. 제작 과정에서는 수은과 금가루를 섞는 기술이 쓰였으며 이는 제작자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준다.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은 유물의 신비를 더한다. 또한 당시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도 드러낸다. 노퍽의 유물 담당관 헬렌 기그는 이 물건이 보석이나 종교 문헌만큼 세심하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작에 쓰인 금과 수은은 스페인에서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그는 이 유물이 지팡이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본다. 노리치성 박물관은 이미 소장품으로 구입하는데 관심을 보였으며 그만큼 가치와 희소성이 크다. 고대의 저승문.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최근 발견된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고대 지하 신전을 살펴본다. 신비로운 이야기다. 시작은 16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제 프란시스코 데 부르고아는 기록에서 미틀라의 거대한 지하 신전을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신전에는 4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돌문은 깊은 동굴로 이어졌다. 이곳은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다. 고대 사포테카족은 이 통로가 레오바, 곧 안식의 장소라 불리는 저승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이후 스페인인들이 동굴 입구를 막고 신전을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 자리에는 고대 신전의 폐허 위에 세운 산파블로 교회가 서 있다. 지표 투가레이더와 전기 비저항 단층 촬영, 지진 잡음 단층 촬영 같은 첨단 조사법을 이용한 결과 고고학자들은 교회 아래에서 북쪽의 또 다른 빈 공간과 연결된 듯한 거대한 공동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2개도 확인됐는데 동쪽에서 접근하는 구조였다. 연구진은 막힌 고대 동굴 입구의 위치까지 찾아냈다. 이 발견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고대 사포테카족과 그들의 믿음에 관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후속 조사가 이어지면 이 흥미로운 유적의 구조도 한층 분명해질 것이다. 고대 대리석 원반. 바닷속 세계에는 화려한 물고기뿐 아니라 고대 문명의 비밀도 숨어있다. 이스라엘 잠수부 다비드 샬롬은 팔마임 해변 앞바다에서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다. 해저에서 2400년 된 대리석 원반을 찾은 것이다. 전 세계에서 알려진 비슷한 원반은 단 4점뿐이다. 고대 선박은 이런 원반을 장식으로 달았고 악한 시선을 막는 부적 역할도 맡겼다. 눈처럼 생긴 이 해양 부적은 선원들이 바다에서 방향을 잡고 위험을 경계하도록 돕는다고 여겨졌다. 원반의 지름은 20cm이며 한쪽은 평평하고 다른 쪽은 볼록하다. 무엇보다 아직도 표면에 물가 문적이 남아있다. 날아오르는 돌의 비밀. 인도는 언제나 수많은 비밀과 수수께끼에 둘러싸여 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경험과 알려지지 않은 내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이곳에 방문한다. 한번 이 특별한 나라를 찾으면 좀처럼 잊기 어렵다. 인도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는 봄베이에서 200km 떨어진 작은 마을 시바푸르의 공중에 뜨는 돌이다. 현지 사원 근처에는 무게가 50kg을 넘는 바위 몇 개가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돌들은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다. 가장 무거운 첫 번째 돌을 들려면 남자 11명이 둘러서서 정해진 말을 함께 외쳐야 한다. 그러면 돌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손가락 하나로도 받칠 수 있다고 한다. 작은 바위는 남자 9명이 필요하다. 무게가 60kg이 넘는 세 번째 돌은 사원의 수도자들만 들어올릴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 돌들의 기원은 수수께끼다. 어떤 사람은 신들이 보냈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근처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원을 관리하는 한 주민은 돌이 가끔 갈라지면 절벽에서 새 돌을 떼어 교체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새 돌도 똑같이 떠오르는 성질을 보인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는 고대인이 정신의 힘으로 물체를 옮길 수 있었다고 추정한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을 때도 비슷한 지식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부양 기술은 사라졌지만 시바푸르 같은 곳에 흔적이 남았을지 모른다. 지난 세기 라트비아 출신 이민자 에드워드 리즈 칼린이 플로리다에 산호성을 지으며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된다. 이처럼 설명되지 않은 현상은 고대 문명의 외계 존재가 영향을 주었고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 일부 기술이나 방법을 인류에게 전했다는 가설로 이어졌다. 이집트
이집트가 역사를 다시 쓰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놀라운 흔적을 발견했다. 피라미드 이전 이집트의 문화 중심지였던 나일 강변 고대 도시 히에라콘폴리스에서 평범하지 않은 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르네 프리드먼 박사와 연구팀은 일반적인 발굴을 예상했지만 무덤에서 인간 유해와 함께 개코 원숭이, 들고양이, 심지어 하마까지 발견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동물들은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없다. 더 놀라운 점은 동물들이 모두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이다. 치료와 먹이를 제공받으며 오랫동안 사육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프리드먼은 이곳이 세계 최초의 동물원과 비슷한 시설이었을 수 있다고 본다. 동물들은 권력과 힘의 상징이자 부와 야생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주는 수단이었다. 이 동물원은 이집트의 가장 놀라운 발견 가운데 하나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야생동물을 직접 돌보며 종교의식에 활용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희귀한 중국병. 중국 신정에서 고고학자들이 페이리강 유적을 발굴하던 중 독특한 유물을 발견했다. 7,000년이 넘은 기묘한 병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이 희귀한 병은 목이 좁고 바닥이 뾰족한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 이런 그릇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화 가운데 하나인 양사오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용도를 두고는 여러 가설이 있다. 물을 퍼올리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됐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고대 양조도구였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페이리강 유적에서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다른 유물들도 발견됐다. 타조 알껍데기 조각과 붉은 철광석 등이 포함된다. 신화 속 인물상. 고대 폼페이에서 고고학자들은 비극적인 사랑과 질투, 부활의 관념으로 알려진 키벨레와 아티스 신화를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는 테라코타 인형 13점을 발견했다. 이 신화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와 질투, 재생의 주제로 유명하다. 인형들은 레다와 백조라는 프레스코화에서 이름을 딴 집에서 발견됐다. 그 벽화에는 백조로 변한 제우스와 레다가 묘사돼 있다. 인형들은 2m 두께의 부석층 아래에서 나왔으며 연구진은 이것들이 고대 키벨레와 아티스 신화를 표현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신화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인 프리기아에서 시작됐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 널리 알려졌다. 이야기에서 키벨레는 젊은 아티스를 사랑하지만 그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자 질투에 휩싸인다. 그 결과 아티스는 광기에 빠지고 소나무 아래에서 목숨을 잃는다. 이후 키벨레는 신들에게 아티스를 제비꽃이 피는 소나무로 바꿔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영원한 생명과 재생을 상징하며 신화는 흔히 삶의 순환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비밀 종파의 별자리 운세. 유대 광야에서 별자리 운세라는 이름이 붙은 수수께끼의 두루마리가 발견됐다. 이것은 빛의 아들들이라 불린 비밀 종파의 은밀한 가르침과 관련된 고대 문헌이다. 점성술과 수천 년 전의 신비주의적 요소를 담아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두루마리는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그리스어와 아람어, 고대 히브리어 기호도 섞여 있다. 글자가 거꾸로 배치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혀 있다는 점은 종파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유대 광야 문서 전문가 오렌 아블레만 박사는 이 글이 종파의 고위 지도부를 위한 지침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별자리 운세에는 독특한 믿음 체계가 담겨 있다. 사람의 생일이 별자리와 성격, 그리고 영혼 속 빛과 어둠의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두루마리에 따르면 1년의 각 날짜에는 서로 다른 정도의 빛이나 어둠이 연결돼 있으며 그것이 사람 안의 선과 악의 성향을 좌우한다. 새로 들어오는 빛의 아들 구성원이 거쳐야 할 엄격한 입문 절차도 기록돼 있다. 두루마리는 개인별 운세를 만드는 데 사용됐고 생일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성격과 신체적 특징을 판단했다. 아블레만 박사는 이 과정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후보자가 종파의 가르침과 관습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었다고 본다. 그녀와 함께 묻힌 물건. 다음은 중국 중심부에서 나온 특별한 발견이다. 오래되고 정교한 말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이 안장은 지금껏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발견 장소는 중국의 먼 신장 위구르 자치구, 건조한 투르판 분지의 양아이 공동묘지에 있는 여성의 무덤이었다. 여성 아래에는 마치 타고 있던 것처럼 안장이 놓여 있어 생전의 기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사막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안장은 약 2700년 동안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소가죽으로 만든 2개의 쿠션 안에는 짚과 사슴털, 낙타털을 섞어 채웠다. 21세기에 사는 사람에게도 상당히 편안해 보이는 구조다. 분석 결과 안장은 기원전 724년에서 396년 사이에 제작됐다. 사실이라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장일 수 있다. 그동안 최초의 안장은 유라시아 초원에 살던 유목민 스키타인이 만들었다고 여겨졌기에 중요한 발견이다. 취리히 대학교 고고학자 파트리크 베르트만은 이 발견으로 안장 제작 역사의 시작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장이 발견된 여성은 약 3000년 전 이 지역에 살았던 수베이시 문화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축화된 말은 약 6000년 전에 등장했지만 처음에는 젖과 고기를 얻는 데 주로 이용됐다. 오늘날과 같은 승마는 그로부터 약 1000년 뒤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수들은 말 등에 단순한 깔개를 묶어 사용했다.
아시리아 부조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본격적인 안장은 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의 중엽 무렵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수베이시 문화가 비슷한 무기와 의복을 사용한 스키타이인과 교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스키타이인이 유목민이었던 반면 수베이시 사람들은 투르판 분지에서 목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명의 두개골. 이 수정 걸작들은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고 전해지며 흠집 하나 없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21세기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도 이 정도 정밀도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이 두개골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은 원시적인 도구뿐이었다고 전해진다. 학자들은 언제나 고대 마야 문명의 이야기에 매료돼 왔다. 그들은 약 1500년 전에 살았으며 당시 기준으로 놀라울 만큼 발전한 문명을 이뤘다. 1930년 마야 도시 루바안툰을 발굴하던 중 이 수정 두개골 가운데 하나가 발견됐다. 발견자는 고고학자 프레더릭 미첼 헤지스였다. 이 유물은 학계에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마야인은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어떻게 이토록 정밀한 두개골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은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았고 수수께끼는 계속 이어진다. 벨리즈에서는 약 14,000년 된 인간 유해와 항아리도 발견됐다. 고대 아시아인이 어떻게 아메리카에 도달했는지도 여전히 밝혀야 할 문제이며 수정 두개골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 역시 알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발견.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톤헨지가 세워지기 훨씬 전 사람들은 놀라운 동물 부조를 만들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바위에는 낙타와 말을 입체적으로 새긴 거대한 조각이 남아있다. 처음 학자들은 연대가 약 2000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결과 스톤헨지보다도 오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작품들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당시 주변에는 나무와 호수가 있었고 사람들은 아직 낙타를 길들이지 못해 사냥했을 가능성도 있다. 바위 조각이 있는 곳은 고대인들의 만남의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조각을 만들 때는 부싯돌 도구를 사용했고 각각에 열흘에서 15세가 걸렸다. 형상들이 서로 겹쳐있는 모습은 제작 과정이 매우 복잡했음을 보여준다. 처음에 연대를 잘못 추정한 것은 바위 조각의 제작 시기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분석을 거친 끝에 조각의 연대가 7000년에서 8000년 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 5000년 된 스토헨지보다 훨씬 오래됐다. 이 사막의 낙타와 말 조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입체 동물상 가운데 하나다. 톨로사의 황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하나로 고대의 보물이 꼽힌다. 약 2000년 전 프랑스의 오래된 도시 툴루즈는 로마인들에게 톨로사로 알려졌으며 갈리아의 볼카이족이 살던 곳이었다. 톨로사의 갈리아인들이 동지 중에 원정을 마치고 약탈품을 들고 돌아오자 로마인들은 그들이 가져온 엄청난 양의 황금에 눈이 멀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리품에는 저주가 걸려 있었고 금을 차지한 로마인들은 이후 모두 자취를 감췄다는 전설이 남았다. 보물은 아직 어딘가에 있으며 프랑스 남부의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은 그것을 건지려다 같은 운명을 맞을지 모른다며 두려워한다. 미국의 거인. 19세기 말 오늘날 사우스다코타 블랙히스라 불리는 작은 정착지 인근의 북아메리카 울창한 숲속에서 당시 학계를 뒤흔든 발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평소 다니던 길을 걷던 현지 산림관리인은 땅 위로 비정상적으로 크게 솟은 돌을 발견했다. 크기와 기이한 형태의 놀란 그는 가까운 대학의 고고학자들을 불렀다. 발굴을 시작한 연구진은 그 돌이 사실 거대한 석관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안에서는 키가 3m를 넘는 사람의 유골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 발견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는 여러 문화의 전설과 신화에 등장하는 고대 거인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학계가 큰 관심을 보였지만 발견에 관한 자료 대부분과 유물 자체는 시간이 흐르며 사라졌다. 발굴 당시 촬영한 사진 몇 장과 탐사대원의 개인 일기에 남은 기록만 전해진다. 당시 기술의 한계로 사진은 선명하지 않지만 발굴자들과 비교하면 해골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다. 역사와 수수께끼가 풍부한 블랙히스는 지금도 연구자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이며 이들은 고대 문명의 비밀과 잃어버린 고고학적 보물을 찾으려 한다. 결국 고대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고고학 역사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풀리지 않은 기록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오래된 병 속의 악령. 수백 년 동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와 주술을 두려워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은 영국에서 고고학자들이 자주 발견하는 유물들이다. 점토와 유리로 만든 병 안에서는 바늘과 못, 낚싯바늘, 손톱,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나온다. 이 물건들은 마녀의 병이라 불린다. 과거 영국 사람들은 그런 병이 악령을 가두는 덫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미끼가 되고 금속 물건이 영혼을 붙잡는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발견된 비슷한 유물은 200점이 넘는다. 미국에서도 발견되는데 북아메리카가 영국의 식량
식민지였던 역사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지역은 최근 수백 년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한다. 이런 병은 오래된 집을 철거할 때 가장 자주 나온다. 집주인들은 머리카락과 못을 넣은 병을 벽난로 옆에 숨겼다. 그렇게 해서 굴뚝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악령을 붙잡는다고 믿었다. 실제로 비슷한 병은 매우 많이 발견됐지만 작업자들은 무엇을 찾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쓰레기로 여겨버렸고 정체를 짐작한 사람조차 저주가 깃든 물건이라 두려워 즉시 없애버렸다. 영국에서는 집뿐 아니라 오래된 화덕이 있던 들판에서도 이런 유물이 발견됐다. 정치적 혼란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마녀의 저주를 더 믿는 경향이 있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지면 병을 들판에 묻어 가뭄을 막으려 했다.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에게 저주받은 병을 조사하거나 깨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하면 악령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유물을 연구한 뒤 학자들이 숨졌다는 이야기도 돌지만 대부분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우연일 가능성이 크다. 학자와 고고학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들거나 죽을 수 있다. 다음 발견은 심한 가뭄 뒤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르카임의 비밀. 아르카임은 러시아의 스톤인지라고도 불리는 러시아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고고학 유적 가운데 하나다. 나물 아래 초원에 자리한 이 거석 복합체는 규모와 정밀한 배치가 놀라울 정도이며 천문학적 기능과 지리적 위도면에서 영국의 스톤인지와 닮았다. 아르카임은 두 겹의 동심원형 성벽과 길로 이루어진 원형 요새이며 고대의 천문 지식을 반영해 지은 주거지들이 그 길로 연결돼 있다. 연구 결과 아르카임의 건물은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을 포함한 18가지 천문 현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동기 시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천문 지식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아르카임은 고고학자뿐 아니라 이상현상 연구자들의 관심도 끈다. 복합체 주변에서는 때때로 전자기기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특이한 자기 이상이 관측된다. 이런 현상과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아르카임이 외계 문명에 의해 사용되거나 심지어 건설됐다는 가설까지 나왔다. 그뿐 아니라 독특한 건축과 복잡한 급수 체계는 건설자들의 사회 조직과 공학 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 덕분에 아르카임은 유라시아 청동기 시대의 핵심 유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야로슬라프 형공 시대의 무덤.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중 11세기 고대 공동묘지가 발견됐다. 남성과 여성의 유골 곁에는 독특한 부장품이 놓여 있었다. 남성들은 전투용 도끼와 칼, 창끝과 함께 묻혔고 여성 무덤에서는 청동 목걸이와 여러 장신구가 나왔다. 일부 유해 옆에서는 나무 양동이와 전파남 방추차, 팔찌, 반원형 브로치, 청동 허리띠고리, 조개로 만든 목걸이와 여러 무기 같은 귀중품도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무덤의 방향과 장례 관습이 서바트 지역 부족의 전통과 닮았다고 설명한다.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유물. 이제 기존의 역사관을 뒤흔드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야기는 1961년 2월에 시작됐다. 모험가 3명, 월리스 레인과 버지니아 맥시, 마이크 마이크셀은 오래된 유물 수집품을 늘리기 위해 코소산으로 향했다. 평범한 암석 사이에서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어 보이는 돌을 발견했을 때 이들은 크게 놀랐다. 다음날 마이크셀이 돌을 자르자 믿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내부에는 도자기 원통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자석에 반응하는 금속 막대가 들어있었다. 화석화된 조개 껍데기 조각과 자갈도 함께 발견됐다. 세 사람은 아는 지질학자에게 돌을 보여줬다. 그는 자세히 살핀 뒤 적어도 50만 년 된 물건이라고 판단했다. 정말 반 100만 년이라는 뜻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발견은 인류 발전사를 통째로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하다. 그토록 오래된 돌 안의 금속 부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조사에 관한 상세한 기록도 지질학자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창조론자 론 켈리가 이 돌을 연구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그는 X선 촬영을 통해 막대 안에 용수철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것이 고대의 전기장치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코브라 모양 유물. 고고학자들이 약 4,000년 된 뱀 모양 조각을 발견했다. 고대의식에 사용된 물건으로 추정되며 대만 국립清華대학교 연구팀이 섬 북서부의 모래 언덕에서 발굴했다. 이 지역은 고고학적 유산이 풍부하다. 뱀 모양 조각은 의식용 도자기 그릇의 손잡이였을 가능성이 있다.清華대학교 인류학 연구소의 헝린추 부교수는 이 조각이 머리를 치켜들고 목 부분에 특징적인 주름이 있는 코브라와 닮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대 제2관습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증거가 된다. 종교와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뱀은 삶의 순환과 죽음, 창조와 이행을 상징했다. 연구진은 뱀 손잡이가 고대 사제들이 의식에서 자주 사용한 제사용 그릇을 장식했을 것으로 본다. 클레르크스도르프 구체. 남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클레르크스도르프 구체는 적도 부분에 선이 둘러진 크리켓공처럼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 구체들이 납석 퇴적층에서 발견되자 외계인이나 고대 문명이 개입했다는 이론이 생겨났다. 1980년대에는 고등 문명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물건들은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여러 유사과학 이론의 대상이 됐고 일부는 외계 기원까지 주장했다. 지질학자 브루스 케언크로스는 2006년 구체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했다. 도미니언군이라 불리는 지질층에서 나온 클레르크스도르프 구체는 주변 암석과 다른 광물로 형성된 결핵체다. 둥근 형태와 줄무늬는 자연적인 침전 과정과 암석의 층리 때문에 생겼다. 클레르크스도르프 박물관 학예사는 구체가 저절로 회전하는 듯한 현상이 표면의 불균형과 금채굴로 생기는 집안 진동이 만든 자연스러운 물리 효과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구체들은 고고학적 발견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며 과학과 대중문화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됐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집트 상형 문자, 브리즈번 워터스 국립공원 해안의 외딴 곳에는 고스퍼드 글리프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새김 기호가 있다. 숲속 바위에 새겨진 이 기호들은 고대 문명 연구자와 애호가들 사이에서 끝없는 논쟁을 일으킨다. 고스퍼드 글리프는 양식상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와 닮은 일련의 기호다. 사람과 동물, 신비한 존재의 모습, 추상 기호와 그림 문자도 포함되어 있다. 기호는 두 개의 거대한 암석면에 나뉘어 있으며 내용과 기원은 아직 논쟁 중이다. 이집트 상형 문자와 닮았다는 점 때문에 고대 이집트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역사적 접촉이 있었다는 가설이 나왔다. 일부 연구자는 이집트인이 오스트레일리아로 항해했거나 난파한 뒤 글자를 새겼다고 주장한다. 그림의 연속 장면은 이집트에서 온 두 왕자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그중 한 명이 죽어 이곳에 묻혔다고 해석된다. 기호의 번역과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많은 사람은 바위의 글에 고대 이집트 의식과 믿음의 요소가 담겼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이집트인이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를 탐험하거나 잠시 정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확인 비행물체처럼 보이는 기호는 기이한 물체나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돼 이 장소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운다. 이집트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관성은 원주민 전설과 대륙 간 접촉을 암시할 수 있는 이집트 유물로도 뒷받침된다고 주장된다. 예를 들어 미라에서 담배와 코카인 성분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다. 이 식물들은 아메리카가 원산지이므로 고대 문화가 뛰어난 항해 능력을 갖추고 대륙 간 무역을 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고대 여행자에게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순한 탐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얻는 순례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집트인과 원주민 사이에 지식과 기술의 상호 교류가 있었고 이집트인이 원주민의 독특한 생존법과 자연 이해를 배웠다는 상상도 가능하다. 고스퍼드 글리프는 인류 역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장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논쟁적 사례다. 사람 뼈로 만든 관. 고고학자들이 알타이에서 약 4만 년 된 고대 장신구들을 발견했다. 데니소바 동굴에서 나온 유물 가운데 하나는 대형 포유류, 일설에는 인간의 뼈로 만든 관이었다. 데니소바 문화유적에서는 이전에 비슷한 물건이 나온 적이 없다. 관 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구슬과 펜던트가 발견됐으며 돌과 조개, 뼈, 동물 이빨, 매머드 상아로 만들어졌다. 데니소바 동굴은 유명한 고고학 유적이다.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수많은 유물과 고대 동물의 유해가 발견됐다. 네안데르탈인과 가까운 인류인 데니소바인의 유해도 이곳에서 나왔다. 데니소바인은 약 64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과 공유하던 계통에서 갈라졌다. 흥미롭게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현대인의 조상인 크로마뇽인은 같은 시기에 공존하며 서로 교배하기도 했다. 데니소바인의 유전자는 오늘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여러 민족의 유전체에 남아있다. 데니소바 동굴에는 이 밖에도 얼마나 많은 비밀이 남아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의 발굴이 그 답을 밝혀줄 것이다. 잃어버린 역사. 최근 2700년 된 사해문서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각이 발견됐다. 사해문서는 1946년부터 1956년 사이 사해 인근에서 발견된 고대 피사본으로 여러 고대 언어로 쓰인 972개의 문서를 포함한다. 그중 3분의 1은 성서문헌이고 나머지는 제2성전시대의 비성서문헌이다. 특히 제2성전시대의 희귀조각 3개 가운데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가 미국 몬테나주에서 발견됐다. 고대 유물의 소유자는 어머니가 1965년 예루살렘에서 기념품으로 이 파피루스를 샀다고 설명했다. 조각에는 이스마엘에게 갔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고대 히브리어 문장 4줄만 남아있다. 연구자들은 수신자에게 전달한 지시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성서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시녀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과 관련된 이름이며 당시에도 널리 쓰였다. 이후 정밀 분석을 거쳐 전문가들은 문서의 진위와 연대를 확인했다. 현재 이 유물은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이 관리한다. 하지만 비슷한 문서 상당수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개인 소장품 속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의 스토헨지. 네덜란드 고고학자들이 네덜란드의 스토헨지라 불리는 유적을 발견했다. 평범한 건축물이 아니라 약 4,000년 된 성소다. 네덜란드 중부 티엘에서 고분과 도랑으로 이루어진 성역이 확인됐으며 동물뼈와 인간 두개골, 청동 창끝 같은 중요한 유물도 나왔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2500년 무렵으로 추정되다. 한 고분에서만 남성과 여성, 어린이 약 60명의 유해가 나왔고 인근 묘지의 고분 20곳에서도 추가 유해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가장 짧은 날에 햇빛이 유적을 곧바로 통과하도록 성소가 설계됐다고 본다. 스톤헨지도 비슷한 기능을 했다. 이 태양력은 고대인이 중요한 시기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종교 축제나 수화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가장 오래된 고분 구역에서 나왔다. 녹색 산호유리 구슬과 함께 묻힌 여성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다. 이 구슬은 네덜란드에서 지금껏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분석 결과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000년도 더 전 이 지역 사람들이 최대 5000km 떨어진 곳과 교류했음을 뜻한다. 연구진은 발굴과 분석에 6년을 들였고 석기 시대부터 중세까지 여러 시대의 유물 100만 점 이상을 발견했다. 그중 일부는 곧 티엘의 박물관과 네덜란드 국립고대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셰이크 압델 구르나 묘지의 비문. 이집트 룩소르의 고대 공동묘지 셰이크 압델 구르나는 도굴꾼을 겁주기 위한 문구가 새겨진 무덤들로 유명하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는 그런 글이 새겨진 독특한 서판이 보관돼 있다. 내용은 이렇다. 그냥 지나가라. 이곳의 가장 작은 돌조차 건드리지 마라. 이 돌을 보더라도 다른 것과 혼동하지 마라. 산속에 잠든 신들은 돌을 빼앗기더라도 날마다 힘을 얻고 있음을 기억하라. 히에라틴 문자로 적힌 이 경고는 무덤에서 돌 하나라도 옮기면 신들과 망자의 영혼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서판이 별다른 문제 없이 스코틀랜드까지 옮겨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대의 경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고대의 설계도. 이번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무려 8000년 된 오래된 설계도의 비밀을 살펴본다. 공중에서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떠올려보자. 단순한 돌과 모래더미가 아니라 고대인의 거대한 작품이며 그 목적은 지금도 의문은 않는다. 학자들은 이를 사막년이라 부른다. 한 가설에 따르면 이 대형 구조물은 고대인의 사냥덫이었다. 진짜 용도를 이해할 단서도 발견됐다.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암각하다. 연대는 약 8000년으로 사막년을 이루는 바위와 거석에 선과 별 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 그림들이 장식이 아니라 실제 설계도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고대 사냥꾼들은 이를 바탕으로 길이가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덫을 만들었을 수 있다. 연구진은 바위에 새긴 도면과 알려진 사막년의 형태와 크기를 비교했다. 요르단의 한 설계도는 높이 80cm인 석회암 단석에 새겨져 있다. 긴 선 끝에는 8갈래 별이 있고 사냥꾼들이 먹잇감을 이 별 모양 공간으로 몰아넣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두 번째 증거가 나왔다. 가로 2m, 세로 4m인 사암판에 두 개의 사막년 설계도가 함께 새겨져 있었다. 모두 별 모양의 우리와 별의 끝에 놓인 함정 구덩이를 공통으로 지닌다. 무게 3톤의 고대 유물. 스페인 바에나의 한 농부는 올리브나무를 뽑다가 거대한 돌 물체를 발견했다. 현지 시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측면에 홈 3줄이 난 커다란 둥근 돌이 보인다. 정체는 올리브를 으깨 기름을 짜는 고대 로마의 맷돌 장치였다. 트라페툼이라 불리는 이 기구는 그리스에서 고안된 뒤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용됐다. 작동 방식은 둥근 홈에 정확히 들어맞는 또 다른 돌을 긴 막대로 돌려 올리브를 으깨는 구조였다. 돌 맷돌은 높이 약 90cm, 지름 약 1m 20cm이며 무게는 무려 3톤이다. 고고학자 호세 안토니오 모레노는 맷돌의 연대를 약 2000년으로 추정했고 이 거대한 유물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바에나에서 올리브를 재배했음을 증명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바에나는 올리브 기름으로도 유명하다. 도시 전체가 올리브밭에 둘러싸여 있고 지역의 역사는 올리브나무와 기름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 돌 맷돌도 곧 도시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1550년에 천문학 도구 상자. 고고학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다. 과거에는 천문학 컴펜디움이라 불리는 장치가 존재했다. 복잡한 계산도구 여러 개를 작은 상자 하나에 담은 기구였다. 가격이 매우 비쌌으며 소유자의 부를 상징했다. 그중 1550년 무렵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작된 한 기부는 금도금 황동으로 만들었다. 별을 이용해 밤의 시간을 측정하는 통과에 위도 목록과 자석식 나침반, 항구 목록, 영구 달력, 달의 위치 표시기 등 여러 도구가 들어있었다. 이를 사용하면 현재 시각과 항구의 조수 높이를 확인하고 달력 계산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복잡한 기능이 작은 장치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놀랍다. 흑연 단추. 중국 북부 깊숙한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1963년 발견된 스위위 유적의 비밀을 밝혀냈다. 약 4만 5천 년 된 독특한 유물들은 초기, 후기, 구석기 시대를 보여주며 중국에서 현생 인류가 존재했다는 가장 오래
오래된 증거 가운데 하나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 호모사피엔스가 언제 등장했는지를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1903년이 아니라 2003년 테니안 동굴에서 발견된 유해는 약 4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이곳에 살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스위위의 발견과도 일치한다. 특히 중요한 유물 가운데 하나는 독특한 흑연 단추로 옷이나 가방을 여미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연구팀은 유물들을 정밀조사했다. 동물뼈에서는 석기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돼 당시 사람들의 활동을 보여줬다. 이 발견은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인류가 이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피라미드. 한 연구팀이 남극에서 뜻밖에도 피라미드 3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그 형태는 자연이 아니라 먼 조상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듯 보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남극은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의 끝이다. 하지만 한때는 공룡까지 돌아다니던 생명 가득한 오아시스였다. 이런 발견이 그 증거라는 주장이다. 미국과 유럽 출신 연구자 8명이 탐사에 참가했고 해안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피라미드 2개를, 물가에서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 소식이 널리 보도되지 않았을까? 일부는 기존의 과거관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정보가 감춰졌다고 주장하다. 빙하가 녹으면 무엇이 더 드러날까? 피라미드뿐 아니라 또 다른 스핑크스가 얼음 아래 숨어있을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무덤 속 판다. 약 2200년 전 살았던 중국 한나라 문제의 무덤 주변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황제의 마지막 안식처 곁에서 자이언트 판다와 맥의 유해를 발견했다. 이전까지 학자들은 황제시대 중국에 맥이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무덤 주변에서는 그 밖에도 호랑이와 공작, 황금 들창 코원숭이 등 여러 동물의 유해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늘날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벤벤석. 이 놀라운 유물은 이집트인이 2가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도록 영감을 줬다. 바로 피라미드와 오벨리스크다. 피라미드 모양의 신성한 돌, 벤벤 또는 피라미디온을 떠올려보자. 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첫 빛이 돌에 닿아 주변에 힘과 깨달음을 준다고 여겨졌다. 이 돌은 이집트의 종교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에 보관됐으며 고대인들은 그곳에서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원래의 벤벤석은 사라졌다. 이 돌은 아툼과 라뿐 아니라 벤누세와도 관련됐다. 신화에서 벤누세는 벤벤석 위에서 울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런 연관성 덕분에 벤벤석은 고대 이집트 태양신전의 핵심 요소가 됐다. 이집트인은 돌에 금을 입혔고 반사된 햇빛은 신전 내부를 밝게 채웠다. 벤벤석은 오벨리스크와 피라미드 꼭대기의 원형이 됐으며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박물관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사람 뼈로 만든 피리. 모스크바 세관은 독일로 향하던 특이한 소포를 적발했다. 안에는 사람의 뼈로 만든 불교 의식용 피리 캉링 또는 강링과 사람 피부로 만든 보관집이 들어있었다. 이 섬뜩한 물건은 X선 검사에서 발견됐다. 신문지에 쌓인 피리는 속이 빈 형태였고 삼지창 장식과 제작자 표식이 있었다. 모스크바의 발송인은 서류에 악기라고만 적고 재료는 밝히지 않았다. 소포의 목적지는 니르틴겐이었다. 감정 결과 피리는 최근 제작된 것으로 문화재 가치는 없었다. 물건은 내무부로 넘겨져 추가 감정을 받게 됐다. 발견의 이례적이고 음산한 성격 때문이었다. 테라코타 군대의 주인, 반세기 전 독특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중국 최초 황제의 거대한 능묘 진시황릉이 발견된 것이다. 수십 년의 연구에도 황제의 마지막 안식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학자들은 내부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발굴을 주저한다. 1974년 농부 양제파가 형제들과 리산기슭에서 오물을 파던 중 삽이 단단한 물체에 닿았다. 그것은 흙으로 만든 조각상의 유부였다. 이 발견은 거대한 유물군으로 이어졌지만 농구가 받은 보상은 고작 10위안 정도였다. 고고학자들은 곧 진시황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테라코타 군대를 찾아냈다. 하지만 무덤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전승에 따르면 내부에는 황제가 불로의 영약이라 믿었던 수은이 가득하다. 현대 조사에서도 매장구역의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대 함정을 피하면서 내부를 조사할 방법을 찾고 있다. 후보 가운데 하나는 아원자 입자인 미온을 이용해 무덤을 열지 않고 내부 구조를 살피는 방식이다. 고대 히브리인의 저주. 이스라엘의 에발산에서 고고학자 아담 제르탈은 기원전 13세기 중엽에 나판을 발견했다. 최근 체코 전문가를 포함한 국제연구팀이 X선 단층 촬영으로 나판의 비밀을 풀었다. 연구 참여자인 다니엘 바브리크는 글을 적은 납조각을 접어 내용을 감췄다고 설명했다. 나판은 가로 세로 약 2cm로 매우 작다. 과거에는 이런 유물을 기계적으로 펼쳤지만 손상될 위험이 컸다. 새 방법은
유물을 해치지 않고 그를 읽게 해줬다. 연구진은 숨겨진 문장이 원시 히브리어로 쓰였으며 기원전 1400년에서 1200년 사이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언어로 된 가장 오래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 글에는 고대의 저주가 담겼고 그중 하나는 야훼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견은 이 지역 문자 문화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크다. 아인다라 신전의 신 발자국, 북부 시리아의 메마른 땅에는 아인다라라는 독특한 고고학 유적이 있다. 웅장한 중앙 신전을 둘러싼 복합 건축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입구에 새겨진 길이 1m의 거대한 발자국이다.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 힘든 크기다. 현지 주민들은 신이 남긴 흔적이라고 믿으며 신전은 성서 속 솔로몬 신전의 묘사와 닮았다. 이 건물은 시니타이트 왕국들의 철기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 왕국들은 기원전 1180년 무렵 히타이트 제국이 무너진 뒤 등장해 기원전 700년까지 존속했다. 신전은 1955년 발견됐고 발굴을 통해 구조와 장식이 자세히 조사됐다. 신전은 높은 단 위에 세워졌고 회랑이 둘러싸고 있다. 기초에는 거대한 현무암 블록을 사용했다. 벽에는 기하학 무늬와 신화 속 동물을 표현한 복잡한 조각이 새겨져 있어 건축가들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준다. 입구는 돌로 만든 사자와 스핑크스가 지킨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어떤 신을 위한 신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슈타르 여신에게 봉헌됐다는 가설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거대한 발자국은 고대 신화와 신적 존재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신전의 문화적, 종교적, 신비적 의미를 더한다. 하지만 2018년 공습으로 신전의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 황금의 침묵.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발견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흔한 편인 미라가 든 고대 무덤이 발견됐다. 그런데 입안에서 나온 물건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황금 혀였다. 방부 처리 과정에서 실제 혀를 제거하고 금으로 만든 혀를 넣었다.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지하 세계의 지배자이자 망자의 재판관인 오시리스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다. 고고학자들은 발견된 미라와 황금 혀의 정확한 수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발굴은 여러 시대의 고대 무덤이 있는 쿠에이수나 유적의 세 조사구역에서 진행됐다. 유적은 세 층으로 구성되며 각 층에는 서로 다른 장례 관습이 나타난다. 금박으로 감싼 미라의 혀는 2000년 된 이집트 매장지 타포시리스 마그나에서도 최근 발견됐다. 몇 년 전에는 고대 이집트의 고위층이었던 남녀 한 쌍의 무덤도 공개됐는데 클레오파트라와 직접 교류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들의 미라를 정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 무덤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몸 전체를 덮었던 얇은 금박은 남아있었고 이는 두 사람이 상류층이었음을 보여준다. 암각화 속 공룡 발자국. 과학계는 브라질 북동부에서 발견된 특이한 사례와 마주했다. 파라이바주의 세로치 두 레트레이루 지역에서는 초기 백악기 수강류와 용광류, 이구아노돈류의 화석 발자국과 식민지 이전 시대의 암각화가 나란히 발견됐다. 이곳은 고대의 흔적과 인간의 예술이 한자리에 놓여 화석과 그림 사이에 상징적인 연결을 만든다. 공룡 발자국 근처에서 암각화가 나온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처럼 밀접하게 겹친 경우는 드물다. 연구진은 고대 예술가들이 의도적으로 발자국 주변을 골라 그림을 새겼다고 본다. 이는 예술과 자연현상 사이의 관계를 깊이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주목을 덜 받았던 암각화도 이제 공룡 발자국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 그림은 방사형 선이 뻗은 원과 여러 기하학 무늬로 이루어졌으며 의미는 아직 수수께끼다. 그물과 별, 뱀을 닮은 형상도 있어 다양한 양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시기에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다. 100세대를 잇는 바위 기록. 아르헨티나 학자들은 파타고니아의 고대 암각화가 기존 추정보다 훨씬 오래됐음을 밝혀냈다. 방사성 판소연대 측정 결과 동굴 그림은 기원전 6200년 무렵 후기 홀로세의 것으로 나타나 이전 추정보다 수천 년 앞섰다. 지하 화랑에서는 독특한 그림 895점이 발견됐고 446개의 주제군으로 분류됐다. 연구는 이 동굴이 수백 세대의 수렵 채집민 사이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암각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고대 파타고니아의 혹독한 기후를 견뎠다. 가장 오래된 그림. 아이슬란드에서 고고학자들이 바이킹 배가 새겨진 돌을 발견했다. 아이슬란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미지의 가능성이 있다. 스칸디나비아 문화에서 배 조각은 알려져 있지만 아이슬란드에서 이런 유물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고고학자 비아르니 에이나르소는 이것이 이 나라 최초의 그림일 수 있다고 본다. 스테드 발굴은 2015년 시작됐고 연구진은 매년 여름 현장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정착시대의 긴 집에 주목했지만 발굴은 훨씬 풍부한 역사를 드러냈다. 건물 안에서는 로마와 중동의 동전을 포함해 구슬 92점과 은제 물건 29점이 나왔다. 더 오래된 긴 집도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서기 800년 무렵 세워졌다고 추정하며 아이슬란드의 영구 정착이 시작
시작되기 약 75년 전이다. 가축의 유해가 없다는 점은 특별한 용도로 쓰였음을 암시한다. 비아르니 에이나르소는 이곳이 계절에 따라 이용한 사냥 기지였을 수 있다고 본다. 바이킹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바다코끼리, 상아 같은 귀중한 자원을 구하러 나갔을 것이다. 길쭉한 두개골, 고고학자들이 남극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머리가 길게 늘어난 사람들의 유해였다. 더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두개골이 페루와 이집트, 러시아, 미국, 유럽에서도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학자들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의도적으로 두개골 모양을 바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접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여러 민족이 같은 관습을 가졌다는 점이다.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별한 힘을 얻으려 했거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려 했을 수 있다. 신과 닮은 모습이 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오늘날의 문신이나 피어싱처럼 유행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섬뜩하게 느껴지지만 남아메리카 일부 부족에서는 지금도 비슷한 전통이 남아있다. 수수께끼의 발자국. 1978년 탄자니아에서 370만 년 전의 발자국이 발견됐고 인류 조상이 두 발로 걸었다는 최초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 발견은 인류 계통의 진화 역사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근에서는 다른 발자국도 나왔는데 일부 학자들은 곰이 남긴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 오하이오 대학교 앨리슨 맥넛 연구팀의 새로운 연구는 이 가설을 뒤집었다. 연구진은 인류 발자국 행렬로 유명한 라에톨리 유적의 흔적을 다시 분석했다. 처음에는 유명한 루시 유골이 속한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것으로 여겨졌다. 국제연구팀은 발자국 5개를 다시 발굴해 자세히 조사했다. 곰과 침팬지, 사람의 발자국을 비교한 결과 곰이 이런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걸음 방식과 보폭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곰이 뒷다리로 걷도록 단풍 시럽이나 사과 소스로 유도해 행동을 관찰했다. 곰은 이런 방식으로 거의 걷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발자국이 곰의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침팬지의 흔적과 일부 닮았지만 형태 분석 결과 다른 종류의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남겼으며 아파렌시스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결국 연구는 라에톨리의 수수께끼 발자국이 인류 조상의 것임을 확인했다. 그림 속에서 아이폰이 발견됐다. 다음 작품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19세기의 수수께끼 같은 그림으로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과 닮은 물건이 등장한다. 작품 제목은 번스와 메리의 약혼이다. 유명한 스코틀랜드 시인 로버트 번스와 연인 메리 캠벨을 그렸는데 두 인물의 손에는 모서리가 둥근 어두운 직사각형 물체가 보인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형태와 크기는 초기 아이폰과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림은 1882년에 완성됐다. 첫 아이폰이 나오기 125년 전이다.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은 지금도 이 수수께끼를 해석하고 있다. 시간 여행의 증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시 흔히 들고 다니던 기도서일 뿐이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수수께끼에 대한 관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물건이 나온 옛 그림은 이것뿐이 아니다. 움베르토 로마노가 1937년 그린 핀천시와 스프링필드 정착에도 휴대전화 같은 물체가 등장한다. 거울인지 칼인지 기도서인지 실제 스마트폰인지 확실하지 않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흥미로운 착시와 논쟁으로 남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의 결혼 사기.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결혼 사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파피루스는 2000년이 넘었다. 이 기록을 통해 고대 이집트 남성들이 연인에게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알 수 있다. 필사본은 약혼자에게 속은 필로메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에게 결혼을 약속한 누메니우스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탄원서다. 문서에 따르면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채 전 연인의 지참금을 가로챘다. 결혼 사기의 역사가 매우 오래됐음을 보여준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를 벌였다. 문서로 확인된 사례는 현재 하나뿐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았는지는 알 수 없다. 유물은 파이유알 오아시스의 데이르엘 바나트 공동유지에서 발견됐다. 이곳에는 기원전 4세기부터 비잔틴 이집트 시대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묻혔다. 필사본은 장례 장식의 재료로 무덤에 들어갔다. 모두가 보석과 귀금속을 부장품으로 넣을 수 없었기에 고대 이집트인은 사용한 파피루스를 압축해 목걸이를 만들고 저승에 바치는 제물로 사용했다. 대개 이미 글이 적힌 종이를 재활용했다. 다음 발견도 집단 매장과 관련된다. 얼굴이 사라진 여성의 유골. 독일에서 고고학자들이 수수께끼 같은 9세기 무덤을 발견했다. 남성의 유골은 온전했지만 안에의 얼굴뼈는 남지 않았고 곁에는 부장품도 없었다. 발굴지는 아이슬레벤 인근으로 과거 헤프타 왕궁이 있던 자리였다. 여성의 키는 1m 55cm였고 유골의 얼굴 부분은 판해진 듯 사라져 있었다. 남성은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칼과 허리띠, 공식 지팡이의 일부가 함께 발견돼 고위 관리나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성에게서는 어떤 장신구도 나오지 않아 연구진의 관심을 끌었다. 작세나날트의 펠릭스 비어만은 여성이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남편은 여전히 이교 전통을 따랐을 수 있으며 이런 차이가 여성 무덤에 부장품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다. 당시 기독교 장례에서는 사후에 세속의 장신구를 함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검. 고고학자들이 도나우강 유역에서 약 3000년 된 진짜 청동검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가짜라고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고대검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했다. 약 3000년 전 독일에는 여러 부족이 살았고 사람들은 강가의 나무집에서 농사와 사냥을 하며 전쟁도 자주 벌였다. 이 검은 그런 전투 가운데 하나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네르틀링겐 인근의 무덤에서 남성과 여성, 어린 소년 3명의 유해와 함께 발견돼 한 가족으로 추정된다. 다른 청동 물건들도 있었지만 검이 가장 눈에 띄었다. 학자들은 기원전 14세기 말에 제작됐다고 본다. 팔각형 손잡이와 넓은 칼날을 정교하게 만든 평범하지 않은 무기였다. 청동기 시대의 검은 이름 그대로 청동으로 만들었다. 청동은 녹이 잘 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형태를 만들기 쉽고 상당히 튼튼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장이들이 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철이 청동을 대신했다. 철은 더 단단하고 광석을 구하기도 쉬웠으며 칼날을 훨씬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다. 철제검은 더 강하고 예리하며 저렴했다. 다만 이번 검이 청동이었기에 오늘날까지 좋은 상태로 남을 수 있었다. 악어바위. 이번에는 라오스의 신비로운 산속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고대 와프 사원의 폐허가 숨어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 안에서 매우 기묘한 물건을 발견했다. 악어처럼 보이도록 새긴 거대한 바위로 사람 한 명이 누울 만큼 큰 홈까지 파여있다. 많은 사람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단이었다고 추정한다. 사실이라면 이런 의식은 이 땅을 다스렸던 고대 첸나 제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프란지판이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첸라 왕은 산의 정령에게 기도하고 가장 아름다운 두 여성에게 쌀로 빚은 술을 내렸다. 이후 두 사람을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이런 의식은 6세기의 수나라 기록에도 묘사돼 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체가 오랫동안 같은 이야기를 전해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악어바위가 의식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독특한 조각은 수수께끼를 더하며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다른 유적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제단이 아니었다면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하르우프의 무덤. 이집트 제6왕조 시대의 유명한 여행가 하르우프도 무덤에 저주를 남기는 관습을 따랐다. 그는 마지막 안식처에 긴 글을 새겨 자신의 여행과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을 기록했다. 동시에 영원한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경고도 남겼다. 내용은 이렇다. 너를 야생새처럼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가장 위대한 신의 심판을 받게 하리라. 현대인에게는 그다지 무섭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고대 이집트인에게는 감히 맞서기 어려운 진짜 저주였다. 피라미드 시대에는 미대한 신의 저주를 받는 것이 가장 끔찍한 운명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 140만 년 된 돌구체. 1960년대 이스라엘 북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약 150만 년 된 지층에서 돌공 약 600개를 발견했다. 최근 그중 150개를 분석한 결과 조상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인류가 대칭적인 형태를 만들고 수공예 작업을 즐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 기술을 이용해 구체 표면의 각도와 곡률, 질량 중심을 정확히 측정했다. 분석 결과 이 돌들은 초기 아슐리안인의 높은 인지 능력과 기술을 보여주는 복잡한 제작물이었다. 평범한 돌공처럼 보여도 조상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150만 년 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필요는 오늘날과 전혀 달랐으며 이런 유물을 만드는 일 자체가 커다란 성취였을 것이다. 안티키테라 장치의 특징. 1901년 안티키테라 섬 인근 바다에서 그리스 잠수부들이 고고학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발견 가운데 하나와 마주했다. 침몰선에는 조각상과 장신구를 비롯한 고대의 보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산화되고 해양 퇴적물에 뒤덮인 복잡한 기계장치가 가장 놀라웠다. 이 물건은 안티키테라 장치로 알려졌으며 오늘날까지 수많은 연구의 대상이 됐다. 청동으로 만든 장치는 톱니바퀴와 지렛대가 복잡하게 맞물린 구조로 나무 틀 안에 약 30개의 기계 부품이 들어있다. 구조는 제작자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음을 보여준다. 정교한 금속 가공 능력과 천문학적 지식이 함께 담겨 있다. 3차원 스캔과 X선 단층 촬영 덕분에 학자들은 장치 내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방법들은 유물을 손상하지 않고 모든 부품을 조사하게 해줬다. 그 결과 여러 톱니바퀴가 태양과 달, 다른 행성들의 천문 위치와 천체력을 예측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안티키테라 장치의 핵심 기능은 천문 현상을 모형화하는 것이었다.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고 예측하며 달의 위상과 행성의 위치까지 알아내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발견은 고대 그리스의 기술과 과학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혔다.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되기 수백 년 전에도 복잡한 계산 장치를 만들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수수께끼는 많이 남아있다. 일부 부품과 눈금의 정확한 용도, 전체 기능 목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누가 이 장치를 만들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비슷한 기계가 더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른 사례가 발견된다면 당시 기술 수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안티키테라 장치는 고대 그리스 공학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기술과 과학의 역사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장이 많음을 보여준다.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구슬. 와이오밍 대학교 연구팀은 북아메리카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구슬을 미국 컨버스군의 고대 라프렐리 매머드 유적에서 발견했다. 이곳에는 옛 사냥 캠프의 흔적과 어린 콜롬비아 매머드의 유해가 남아있었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됐다. 토끼뼈로 만든 크로비스 구슬은 길이 7mm, 너비 1.6mm로 옷에 다는 장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면은 매끈하게 연마됐고 가장자리가 둥글며 붉은 황토가 묻어있다. 바깥쪽 홈은 돌이나 이빨 같은 도구로 가공했음을 보여준다. 뼈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은 콜라겐 질량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토끼의 중족골 또는 몸쪽 발가락뼈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12,000년 전 클로비스 시대 사람들이 토끼를 활용했다는 최초의 확실한 증거다. 클로비스 시대는 특유의 석기 유물로 잘 알려졌으며 이름은 뉴멕시코의 클로비스 유적에서 따왔다. 시간 캡슐의 유전자. 최근 학자들은 2900년대엔 점토 벽돌에서 유전자를 추출했다. 벽돌은 오늘날 이라크의 고대 도시 카로에 있던 아슈르나시르팔 2세 왕궁에서 나온 것이다. 자작나무와 양배추를 포함한 식물 34무리가 확인돼 벽돌은 생물 다양성을 간직한 진짜 시간 캡슐이 됐다. 중요한 점은 점토와 집, 동물의 배설물을 섞어 만들었고 둘에 굽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덕분에 유전자가 보존됐다. 이 독특한 벽돌은 현재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동물과 곤충의 유전자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점토 재료는 거의 모든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되므로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런 자료는 고대 세계의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 많은 유적에 적용될수록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